약간 숨 좀 돌리고. 예. 저는 3시로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원래 처음에 2시였는데 갑자기 다시 3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 근처에 빨리 와 있기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줄 몰랐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요청받은 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근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노인 보충소득 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표도 했고 또 정의당 쪽에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논의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그때 검토했던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어떤 상황들이 이제 어떤 문제 인식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도 많고 하겠지만 그냥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 이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이 나왔죠. 네, 그 종합운영 계획안은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통해서 최소생활비를 보장하자. 최소생활비를 한 95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까지 포괄한 다층무급보장 체계를 통해서 적정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적정생활비는 137만 원에서 154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에 기준중위소득,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 기준을 정하는 이제 빈곤층 대상을 이렇게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167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다가 30% 곱하면 한 48만 원, 50만 원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계급여 수준이고 40% 정도 곱하면 이제 저기 의료급여고 45% 이때는 45%였죠. 주거급여. 이제 50% 교육급여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목표선은 상당히 높았죠. 이제 상당히 높은 이런 목표선은 물론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주장의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해볼 만한 배경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ILO가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2가지 차원의 전략이라고 해서 수평적 차원으로 보면은 국가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최소 사회보장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뭐냐면 이제 어떤 최저선에는 모든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 차원으로 보면은 어떤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을 제공하고 건강 보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재정 계산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의도했던 게 소득 대체율을 최소한 45%에서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1% 또는 2%로 올리고 한 12%까지 끌어올리는 이후에 단계적으로 더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실패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최저 기준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기능을 강조하고 그 외의 상황,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빠졌다거나 가입을 하셨지만 매우 연금이 적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장,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이제 그때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또 기준 중위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180 기준 중위소득이 점차 이렇게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조사 기준이 바뀐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1, 2인 가구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더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면 한 4, 5만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존했던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소득대출 상향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소득대출 상향 주장을 평균의 함정이다. 그러니까 소득대출을 올린다고 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럴 바에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물론 소득대출 상향 주장과 함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이 지금 10년인 거를 5년으로 단축해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소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대안도 제시하였지만 사실 이 최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좀 뼈봤죠. 특히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이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취약함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2년 개혁 논의의 방향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에서도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여 수준의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은 사회보험 방식 국민연금의 한계를 이렇게 우회 극복해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게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라고 비판을 계속하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기초연금 키우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그리실 그림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깔아주는 기초연금이 있고 이 위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위치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거꾸로 국민연금이 지금은 한정된 소수한테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거기에 기초연금이 이렇게 얹어지는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건 이 국민연금 왼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가능한 한 더 두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기울기가, 소득과 이 기울기가 더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계속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또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된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라서 개혁안은 재정적 지속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유지하면서 빈곤한 현세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따라 발생할 무연금, 저연금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초연금의 문제입니다. 사실 현세대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저는 선택지는 보편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 대안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70%인 선정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대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30만 원인 걸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문제는 2021년도 현재도 70% 노인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169만 원에 270만 원이거든요. 이게 소득 인정의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활동을 한다 90만 원, 90만 원 공제 다 받아서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포함해서 거의 250만 원 가까이 있어도 이제 선정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은 젊은 노인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자산 축적하고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한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으로 들어갈수록 이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라는 용어가 성립을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난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러면 선택지는 뭐냐? 기초연금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모든 노인에게 주는 거다. 라는 선택지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보편화 외엔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보편화하자는 주장은 사실 현재 노인들에게 차별 없이 많은 급여를 주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다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보편적 기초연금을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한 20%에 해당하는 5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전환하고 국민연금 이제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낮추자. 소득대출 20%. 그럼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빚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료를 이미 9%까지 올렸기 때문에 소득대출 20%로 낮추는 되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초연금 두껍게 하고 국민연금의 어떤 재분배성은 비율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엄청 낮아지는 이런 제도를 상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화선이고요. 엄청 빠르죠. 이제 엄청 빠른 증가. 2008년에 단답거부 선정 기준이 4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 이게 169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기준 중위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2022년 선정 기준이 또 발표되겠죠. 어디선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의 어떤 그 연령별로 이렇게 끊어서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최근 세대를 올수록 확실히 늘죠.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률도 늘고 그분들의 연금을 받는 경우도 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럼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부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노후를 준비해가지고 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기초연금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국민연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이 제도는 구멍이 뻥뻥 뚫린 제도니까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린 제도에 쓸 수 없는 제도인데 진짜 이게 갖춘 노인들 그러니까 갖춘 상태에서 노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냐 저는 좀 그렇게는 해석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 표 2는 근로 형태별 이제 국민연금 가입률인데 이 위에 회색은 공적연금 가입률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에서 가입했냐,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가입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색 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임금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률이 2004년에 59.6%인데 2021년에 69.4%까지 올라가죠. 한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규직은 72.5%인데 88.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쟤는 10% 올랐는데 여기는 16%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을 보세요. 비정규직은 37.7%였는데 2021년에 38.4% 거의 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따로 테이블을 안 보더라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이 테이블만 보면 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비정규직 중에 10명 중에 4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니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는 몇 살이 되든 경제활동을 하면 다 조사 대상이에요. 60살을 넘어가도 경제활동을 하면 조사 대상이에요. 그걸 물어봐요. 국민연금 가입했냐 안 했냐. 공적연금 가입했냐 안 했냐고 물어봐요. 국민연금은 아니고. 그럼 60살 넘어가서 지금 가입하는 연금은 없잖아요. 안 한다고 하겠죠. 나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미가입자에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60살을 넘었던 사람들이 60살을 넘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주로 어떤 형태로 들어갑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영된 허수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석할 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반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탭을 뽑은 건데, 자, 임금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62%에서 79.7%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은 93.6%, 비정규직의 사업장 가입률은 53.4%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게 특별한 제도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가입을 순수하게 자영자만 지역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자영자에 준하는 느낌으로 지역가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의 지역 포함 가입률은 사업장 가입률이 93.6%인데 지역 가입 포함 가입률은 96.1%.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장 가입하고 이제 여긴 살짝만 지역 가입을 하는 거고. 비정규직은 사업장 가입률이 53.4%인데 지역 포함 가입률이 69.7%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전히 낮지만 이제는 이제 10명 중에 7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가입 대상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이 가입하고요. 그럼 또 뒤에 가서 이 테이블 아니고 딴 데서 이게 더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적, 시간제 이쪽을 보시면 한시적 근로자인 경우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높은데 시간제 쪽에서 가입률이 매우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포함 가입해도 그렇죠? 매우 낮죠. 48.9%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전형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입률은 매우 낮죠.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근데 지역 포함 가입률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전형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걸리는 사람들인 거죠. 사업자 등록이 있다거나 뭐나 등등등 해서 이제 걸려서 지역 가입으로 유도 안내받고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충분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어쨌든 노후 준비는 이제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한번 더 보시면 이 파견하고 영육 쪽은 사업장 가입률하고 지역 포함 가입률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아마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하고 여기 연령으로 잘라본 적용 대상으로 잘라보면 확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연령으로 이 60세 근처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형태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파견 영역이 다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다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일 근로자 이쪽은 실은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하고 여기는 이제 워낙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장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지역가입이라는 제도로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은 다음 발표 자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이 비경제 활동 인구를 줄여가는 것. 비경제 활동 인구는 여성이에요. 30, 40대 여성이 대표적인 거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줄여간다는 건 뭐냐면 30, 40대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왜? 사실은 그렇게 그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가방식 비용률도 낮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크다? 사각지대 크죠. 근데 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경제활동하고 국민연금에 기여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줄 거냐?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회 전략을 그렇게 짜놓는 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이제 이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연금 체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국민연금 강화 방안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이제 비경할 문제, 경력 단절 이런 문제들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현재와 미래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사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확보는 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이자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세대가 미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한 상태가 됐을 때 당연하게 정치적으로 그들은 다른 대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 거죠. 뭐 복지는 정치다, 뭐 연금도 정치다 다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느냐? 결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태 아닙니까?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 인구가 빈곤하다. 노인을 위한 정책 확대는 계속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제 덜 가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은 이 연금의 수급 상태별로 빈곤율을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율을 많이 보잖아요. 글자가 막 깨져가지고 저도 못 알아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초연금을 비수급하고 비례연금도 비수급하는 사람들의 빈곤율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 비수급하고 비례연금 수급하는 사람들 빈곤율이 제일 낮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많이 받고 뭐 국민연금 아니겠죠. 이쪽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쪽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사람들의 빈곤율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초도 안 받고 비례도 안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자산 쪽에서 그러니까 비례연금은 옛날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못 받고 기초연금은 이제 뭐 자산이라든지 딴 게 많아서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소득 기준으로 보면 자산은 소득이 아니니까 빈곤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비례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기초도 수급하고 비례도 비수급하시는 보다는 기초 수급하지만 그래도 비례 수급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빈곤율이 낮은 걸 보면 사실 비례연금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건 이거는 이제 현재 축적된 노인의 문제고 뭐 미래 노인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개인들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미가입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실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입하기 싫은 사람 다 찾아서 가입시킨다고 전제했을 때 그래도 가입 못하는 사람들은 제도의 실패라는 걸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제도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별도의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가?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 다 어려운 문제고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한번 이 방법 고민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도 도입 시 발생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 주황색 선이 2011년에 47.8%였는데 2019년에 43.2%로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연령으로 구분해서 보면 76세 이상 빈곤율 별로 안 낮아졌어요. 55.3%에서 55.6% 심지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근데 66세에서 75세 쪽은 확실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초기 노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예컨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76세 이상 노인한테만 따로 고령자 연금을 또 만듭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70 되셨던 분이 또 75세 되잖아요. 그럼 그분 고령자 연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딱 자르는 문제가 예전에
예전에 경로연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제도가 없어질 각오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37년 이전생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이런 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고 대안을 이제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를 국민연금의 실질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각지대 줄이는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다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노인 기초보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인 빈곤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재정 부담을 세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노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이제 이 역할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충 보장을 제안 드린 거고, 보충 보장은 어떤 부족한 소득에 보충하여 더한다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래프를 먼저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텍스트 먼저 보여드리고, 어떨 때는 그래프 먼저 보여드리는데, 텍스트하고 그래프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초연금이 이제 저기 아래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선은 기준중위 소득의 한 16% 정도 되는 30만 원이 쭉 갑니다. 어디까지? 기준중위 소득이 한 76%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기준중위 92%될 때까지 이렇게 감액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여기 모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선은 이제 본인의 자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 해야죠.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노인 같다라고 하면 이 보라색 선하고 여기 선을 합쳐서 이제 가는 선이 되고, 그래서 저 까만 선이 본인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쭉 30만 원까지 시작하다가 이제 이 기초연금 감액하는 소득선에서부터 이제 감액을 해서 이제 자기 소득선 기준중위 소득이 92%에 해당하면 자기 소득만 찾아가는 거죠. 이제 기초연금 없으니까. 이게 이제 현재 기본적인 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초연금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이제 저기 76%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안드린 거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보충연금 성격의 이제 기초연금을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소득이 있는 만큼 감액을 해서 기준중위 소득의 뭐 40% 또는 50%에서 제로가 되게 설정하고 감액률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소득은 제로지만 기초연금 30에다가 보충연금을 더하는 선이 있고요. 거기서 그 빨간 선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감액이 되는 이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소득이 0에서 시작하도록, 자기 소득이 0에서 시작하도록 이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 현재 노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대각선 선은 한참 더 오른쪽에 밀려나 있죠. 0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도 생각하시면 이 보충연금이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이제 기능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대상의 목표선을 이제 워딩으로 할 때는 한 기준중위 소득의 40% 정도로 설정해가지고 노인 보충 소득 보장급의 최대 급여를 한 20만 원 정도로 하고, 소득 증가, 여기서 뭐 소득도 있고 연금도 다 포함되겠죠. 에 따라서 한 3분의 1씩 감액 지급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지금 7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선정 기준을 계속 70%를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점프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현재 선정 기준선 169만 원, 270만 원을 좀 고정하고 이후부터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만 연동해서 지금 70% 선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중 기초연금의 선정 대상은 또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제 뭐 금액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소득자는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 보충연금 20만 원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충연금 20 하면 이제 두 개 합쳐서 50만 원 받으실 거고, 연금 소득이 약 22만 원. 지금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30만 원. 그리고 보충급여는 12.7만 원. 이제 총소득 64.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소득이 54만 원인 경우에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고 보충급여 2만 원 받으셔서 총소득 한 86만 원 되는 이 상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최소 기준에 있어서의 문제는 90만 원까지는 못 갑니다. 90만 원까지는 당연히 못 가고. 그렇지만 50만 원까지는 갔습니다. 이제 30으로 50까지는 끌어올렸고. 기초연금 그냥 다 50만 원 주면 되지 않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너무 어려운 문제고.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안정적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보충급여의 역할은 좀 줄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성, 그다음에 이제 저임금 근로자 이분들은 보충급여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고민들은 계속 이제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소득 근로자의 가입 의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이제 60시간으로 묶어놨는데 그냥 최저임금 받는 60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60만 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60만 원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시킬 거냐. 최근에 이제 뭐 소득 중심 사회보험 이야기를 하면 아주 큰 원칙으로는 보면 30만 원을 벌더라도 내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소득의 특징인데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90만 원 내라 그러면 내지 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9만 원 내라 그러면 뭐 한숨 쉬지만 내기는 낼 것 같아요. 30만 원 버는 사람한테 27,000원 내라 그러면 칼을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할 때 또 후세대가 더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도 후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울 거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우리는 9% 냈지만 후세대는 17%, 18%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하나는 우리는 평균 300 벌지만 후세대는 평균 700 벌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에게 뭐 의무적으로 다 가입시킬 거냐.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가입시켰는데 감액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그렇게 힘들게 가입했는데 감액 된다고? 저는 그래도 가입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설계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시켜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이라고 말한 거니까 사실은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충소득 보장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미래세대의 부담, 이게 또다시 무미래세대의 부담분으로 또 작동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줄어들 텐데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대상자는 계속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최근에 NIT 등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급여제도들을 막 상상하는데 이 NIT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 네거티브 인컨택스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잖아요. 얘도 감액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 달라지지만 얘도 결국은 NIT예요. 근데 NIT를 전체 세대한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 제안은 지금 노인한테만 하자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NIT 계열의 어떤 그런 제도들이 소득을 이렇게 되게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게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단점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인은 사실 노인 소득의 상당 부분이 연금이에요. 생애 기간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연금을 나는 최대한 가입 안 하련다. 뭐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한번 제안을 하는 거고요. 아마 뭐 최근에 뭐 선거 대선의 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으면 저기를 다 까는 거죠, 이렇게. 뭐 서울시의 안심소득, 공중소득은 이렇게 NIT 계열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의 끝에는 국민연금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자꾸 사각지대라든지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엄청 크다는 비판.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연금에 왜 조세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맥스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18%그 이상 걷지 말자라는 거고, 물론 고소득자는 더 걷기도 하는 거죠. 25%, 27%까지도 걷는 거죠. 근데 기여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18% 내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8%에 해당하는 건 이제 얹어서 기여한 걸로 만들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수의 사람들만 가입하는 제도에 조세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연금을 받은 게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 아니었느냐라는 어떤 반대 논리도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 발표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것도 하고 비슷한 테이블을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아마 국민연금의 역할과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필요성 진단과 방안인데요. 4차 재정 계산을 하면 제도발전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회의 때 검토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자료집에 싣습니다. 자료집에 싣는데 너무 이견이 많아갖고 이 방안을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자료집에서도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이건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것들인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요구입니다. 그 뒤에 뭐 최근에 이제 제도 변화도 너무 많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하고, 그때 당시에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한계.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명백한 한계. 예를 들어서 고용주의 가입 회피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으로는 가입 못하고 지역 가입하신 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이제 저희 봤죠? 여러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주와의 교섭력이 취약한 임금 근로자들이 지역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가입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사업장 규모하고 임금 기준을 적용한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자 중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자가 나올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규모 사업장에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상자가 나오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53.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34.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작은 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도 사실 가입률이 낮긴 낮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보험료 지원 사업 때문에 높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근로 형태로 볼 때 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하는 경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가입하는 비율이 높고 종사상 특성으로 볼 때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도 지역가입하는 경우가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루누리 사업은 사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만든 사용주한테 사용주가 보험료 부담이 너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걸 좀 면제시켜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래서 사용주 지원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 제도였고 자영자의 경우에는 이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서 구조적으로 제외되죠.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자영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까 저기 임금 근로자 중에 지역 가입 하시는 분들은 뭐 개념적으로 보면 자영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방안을 두 개로 검토를 했는데 일하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준용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의 상한 가입 금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적용하자. 그때 당시 9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으로 잡으면 본인 부담할 9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4만 5천 원을 지원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지원 기간은 생계기간이면 36개월로 한정하자. 그래서 이제 두루누리 이러다가 이제 사업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36개월을 같이 한도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루누리 연금보험 지원 사업이 엄청 축소됐거든요. 엄청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되게 많이 축소됐어요. 코로나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하는 근로장려 세제 급여와 연계하는 보험료 지원입니다. 근로장려 세제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년도에 본인이 받은 총 급여를 이렇게 증빙을 하죠.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제 반기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일했는지도 카운트를 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번 달에 1개월 일했는데 3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나머지 5개월 동안 놀았어요. 그럼 사실 이분은 300만 원 받았다고 이 반기 동안 300만 원 소득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일하는지도 같이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추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일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운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일한 것 같네. 근데 연금보험료를 한 달도 안 냈네. 물어보는 거죠. 연금보험료 내실래요? 내시게 되면 보험료 지원 좀 해드릴게요. 다 내는 거 아니고 9% 본인 다 내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0%만 내십시오. 70%는 보험료 가입하실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더 강하게는 일단 그냥 차감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과정 중에서도 누군가는 또 열심히 보험료 냈을 거예요. 보험료 내고 EITC 받으러 왔는데 나는 EITC 다 주는데 저항한 거잖아요. 가입 안 하고 저항을 했더니 30%만 내세요. 70%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칙적으로는 그냥 다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랬다가는 좀 난리가 나니까 실업크레딧과 약간 유사하게 왜냐면 이제 저임금 기간이었던 것에 대한 어떤 개인 책임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상상하는
이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ERTC가 뭐 총소득이라든지 재산 요건이라든지 이제 고려해서 책정되므로 근로빈곤층을 이제 명확하게 정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근로장려금이 되게 적은 집단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증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낼 보험료도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증 구간에 있다는 거는 뭐 한 400만 원 정도 뭐 소득 활동을 했다 그러면 400만 원에 해당하는 한 두 달치만 연금 보험료 내라고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뭐 근데 이제 평탄 구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면 ERTC 급여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소득이 어느 정도 많았다는 건 근로활동을 한 기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한 8개월 정도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근데 EITC 급여는 한 30만 원밖에 안 줘요. 왜냐면 소득이 많으면 이제 차감해서 주니까. 근데 연금보험료 낼 돈은 훨씬 많아진다. 그럼 이제 좀 약간 미스매칭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연도가 헷갈린데요. 4년 전, 3년 전, 4년 전 자료 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해서 자료집에 넣었던 내용이고요. 최근의 현황 자료와 해서 아까 이제 그 부총소득 부장제도 개요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한두 마디씩 했던 거지만 지역가입자 제도가 되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자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를 특정하기 사용자의 반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등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임금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많은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불명확한 어떤 종속성 상태에 있는 임금 근로자한테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게 하는 한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역가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사용자 찾기를 덜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니죠. 이 다 아시는 테이블인데 우리가 88년에 이제 제도 도입을 하고 95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개인 지역가입자 189만 명 들어와요. 보험료 납부율이 87.3%. 보험료 지원 사업의 효과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농어촌 지역에서 보험료 납부율이 87.3%. 99년에 이제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장 가입자가 523만 명인데 도시 지역에서 아까 농어촌 165만 명 노인분들 더 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400명에서 30 빼니까 370만 명 정도가 도시 지역에서 확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 보험료 내시는 분만이고 거의 한 800만 명이 도시 지역에서 확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줄잖아요. 오히려 훨씬 줄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업장 가입률, 그러니까 99년에 뚝 떨어졌던 32.2%까지 뚝 떨어졌던 사업장 가입률, 2010년 이 사이에 없지만 계속해서 늘어서 2019년에 63.7%까지 사업장 가입률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으로의 전환, 물론 이분들의 종사상의 진짜 특성이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사업장 전환을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때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사각지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99년에 49.1%, 저 때까지는 어쨌든 농어촌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떨어졌다가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요. 쭉 계속 올라가서 54.7%까지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때문에 뭘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속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지역가입자 제도는 되게 이제 고민하는 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국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지역가입자 제도가 있어서 인디비듀얼리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사각지대 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자영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자한테 보험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자영자 소득을 못 믿겠다예요. 자영자 소득을 못 믿겠다 기준이에요. OECD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건 자영자 소득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보험료율을 너무 높이면 이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영자들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계에서 정액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설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액보험료 내고 그다음에 대신 뭐예요? 연금은 적게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OECD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영자도 이제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제도 설계를 해봐라. 이제 이런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OECD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요쪽 나라들이 이제 사실은 자영자나 다 같이 내는 제도들이고 급여를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들은 대부분 이제 급여가 또 다른 방식이다.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에서 자영자 비율하고 자영자의 연금 기여 비율을 계산하면 비교하면 커버리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영자 쪽에서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소득이 낮잖아요.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율의 문제, 그러니까 자영자 근로자 중에 자영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덜 가입해서 기여한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소득이 또 적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국민연금 통계연부에도 이런 결과가 있죠. 지역가입자 723만 명인데요.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32.5%고 징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2%.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입자고 납부자로만 보면 395만 명이 납부자고 그래도 낮은 거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 통계 연구 2019년 기준 통계 연구에만 이게 있고 2020년 기준 그러니까 33호 국민연금 통계 연구에도 이 그래프가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관계자 되시는 분 계시면 왜 사라졌는지 한번 꼭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역가입자 제도를 어쨌든 저는 그냥 그래도 계속 장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근로자 이제 뭐 비정형 근로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 비정형 근로자의 지역가입 현황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구제해야 된다는 주장 계속됐고요. 사실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정액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를 국민연금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제 뭐 무기업 보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비를 국민연금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노후소득방향 중심축으로 설정하자 미흡한 부분 보충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셨던 거고 쭉. 저 오늘 이것만 발표하는 줄 알고 테이블이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연령, 그러니까 이제 지역가입자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가입 하시는 분들 도대체 누구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지역가입 하셨던 분들이 그 사업장 특성들, 그러니까 특고라든지 일용 근로자들이 이제 지역가입 하시는 패턴들을 한번 확인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령으로 한번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을 보시면 20에서 29세는 한 50% 정도 되고 30에서 39세는 60% 되고 40에서 49는 57, 50에서 59는 52. 별 차이 없죠. 근데 지역가입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0에서 29세는 57.1%로 여기서 여기 가는데 7%밖에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30에서 39세는 17%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40에서 49세는 거의 20% 넘었죠. 50에서 59세는 22%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가입 사업장에서 안 해줘? 그럼 난 지역가입이라도 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득이 좀 달라요. 뭐 20에서 29세의 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4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다르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풀타임으로 그냥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자 비정규직이지만 이제 뭐 정규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워낙에 계산 안 한다고 치고 비정규직으로 지역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성 1번 뭐다? 40세 이상일 가능성 좀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가입자들의 규모를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왼쪽은 사업장으로 미가입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지역으로 미가입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를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단위가 명이 아니고 1000명이겠죠. 1000명. 그러면 이 아래 파란색은 거의 안 줄어들어요. 여기 사업장, 여기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으로라도 가입하면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빨간색도 별로 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위에 이제 노란색, 파란색은 확 줄죠. 이제 이분들 열심히 지역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지역 가입은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 가입은 가입만 한 거예요. 가입. 보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설문에서는 보험료를 냈냐고는 안 물어보거든요. 가입을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고.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보험료 납부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이 분들이 대상이에요. 사실은 20세, 29세도 뭐 대상은 되겠죠. 우리가 차단은 안 할 테니까. 다만 이 제도를 하면 누구한테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실에 그쪽에 사업장으로 못 들어가시고 지역가입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계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또 누굴까요? 생각해보시면 뭐 계속 비정규직이셨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단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여성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경할 인구가 크니까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크니까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딱 어떻게 보면 대상을 그 집단으로 한정했을 때는 이런 제도 설계를 하더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이제 또 다른 특성들 미가입하신 분들 중에 주업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봐요. 그러면 15시간 미만인 사람 중 20에서 29세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 최근에 엄청 늘어나고 있죠. 이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에 나와요.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비라도 벌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15시간 미만자의 비율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고민 대상이에요. 소득이 파악됐으니까 일단 가입시킨다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집단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 되면 이 비율이 이제 뚝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5세부터 29세 사이는 약간 한 30-40% 정도는 그냥 단기 알바하는 그룹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저임금도 몸 버는 시간당 최저임금 곱하기 80시간 그냥 한 거예요. 주 근로 그것도 안 되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현실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이 되나? 등등등 계속 그 머릿속은 왔다 갔다 해서 정답을 찾지 않고 이제 이렇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쭉 보시면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2018년에 세대 지원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기준이 도입됐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부터 2018년 받으시고 19년 받으시고 20년 받으시면 기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 2021년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이제 80% 지원해주는 상태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도 엄청 줄었고요. 2020년에서부터 이미 예산도 줄었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보면은 사실은 신규 가입자의 비율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4차 재정 계산에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래 실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 사실은 이 제도예요.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제도 설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예산은 265억 원 통과는 안 됐죠.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연금보험료는 50%까지 지원하고 최고 4만 5천 원까지 지원하니까 90만 원 소득자 상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나 뭐나 이런 건 다 비슷해요. 보시면 누굽니까? 이게 납부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역가입에 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가입을 하고 근데 소득이 없어서 납부 유예 신청하신 분이 이제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납부 재개자의 평균 인정소득 89.3만 원에다가 납부 재개자가 22만 명 될 거다라고 하고 4.5% 지원하고 평균 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 265억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적죠. 원래 상상했던 것보다도 작고 기간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우리가 상상하는 대상 40대에서 50대 정도 될 텐데 이 그룹을 어떻게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뭔가 계속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 사업을 계속 요구해야 되냐 보험료율이 올라갈 때 상상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보험료율이 9%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상상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상하면 보험료를 우리가 뭐 10%, 11%, 12%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특히 지역가입자분들한테는 그때는 패키지로 반드시 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는 거죠.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된다. 근데 그걸로부터 고통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니까 사실은 핑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못 올린다라는 이유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를 맞춰서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5차 재정 계산이 되면 이제는 더 실질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취약계층을 어떤 특별히 더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제도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름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사업이라도 실시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왜냐하면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다 뭐 기금 안에서 해결하라니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요만큼이라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박수는 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